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직론 중에서 그 조직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구조의 설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구조 설계 모형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이건. 자,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인데 뭐 단어가 어려운 말은 없지요. 기계적, 유기적 할 때 보통 기계처럼 한다. 그죠? 뭐 기계처럼, 뭐 기계식 암기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지가 알아서 반응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입력된 대로만 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조정한 대로만 되고 기계적이다. 한마디로 법대로 한다. 경직이 돼 있고 융통성이 없는 거지. 유기적 구조라는 것은 유기체처럼 유기적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는 개념이 유기적이고 유기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자, 요런 게 기계적 구조의 그림이에요. 이게 기계적 구조. 많이 본 듯한 그림 같은데요? 무슨 그림이지, 이게? 관료제죠. 그렇죠? 관료제.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 이퀄 관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적은 이런 구조예요. 이게 유기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 거죠. 탈관료제라고 불러요. 탈관료제. 네? 관료제, 탈관료제. 벗어났다. 자, 이 기계적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업무를 나누는 중이죠. 분업이다. 분업. 이건 뭐죠? 계층을 나누고 있죠. 계층. 뭐 앞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 복잡성이 높다 할 때 썼던 말 같은데 수직적 분화죠. 이게 수평적 분화 또는 복잡성이고 이게 기계적이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자, 기계적, 유기적을 딱 떠놓은 상태에서 자, 이 특징을 도출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계적, 유기적이 어떤 게 더 직무의 범위가 좁아 보이나요? 얘도 좁죠? 이것만 하고 있잖아. 이건 넓어요. 그쵸? 기계적이니까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좀 느껴져요. 이측 가능도 높고, 그쵸? 이측. 법대로 한다. 법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치? 이러면, 자, 직무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이런 직무를 터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주민등본 떼는 사람, 인감 증명 떼는 사람, 전입신고를 받는 사람, 무슨 뭐 공증해주고 뭐 기타 무슨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뭐 발부하고 막 다 나뉘어 있죠. 이게 분업이에요. 직무의 범위가 좁은 거지. 자, 이거하고 이거는 뭐냐면 텄다는 것은 그냥 업무를 다 그냥 구분하지 않고 민원팀이라고 묶어. 민원지원팀. 그러면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기적이에요. 그러면 자, 기계적, 유기적 어디 가도 책임이 명확해 보이나요? 명확하죠. 등본 업무에 잘못이 있다면 등본 때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책임. 이러면 같이 한 거예요. 유기적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좀 모호하죠. 자, 어떤 게 더 규칙이 많아 보이나요? 규칙이 많아 보여. 기계적.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러면 규칙이 적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잘해보려고 만든 것 때문에 규칙을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때그때 적응하려고 했던 거지. 자, 이런 전자에 확인해 볼게, 이제. 자, 기계적은 예측 가능성이 장점이에요. 내놈은 적응성이 장점이고. 적응은 잘해. 규칙이 많아버리면 그 규칙이 없는 것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 적어야 알아서 적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좁고 넓죠, 직무가. 그리고 SOP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규칙이 적어요. 책임이 분명하지만 뭐예요? 항상 같이 할 때 책임은 뭐하다 보시면 돼. 계층제잖아요. 계층제. 이러면 좀 분화가 돼 있고 왠지 기계처럼 부품처럼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뭘 인간적이지만 굉장히 대면적이. 여러분 층이 낮아야 대면이 쉬워지는 거예요. 회사에 계층이 많으면 아랫사람들은 저 윗사람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층이 낮으면 바로 앞에 장이 있거든. 소통이 잘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도 좀 명확하고 좀 모호하고 분업이지만 분업이 어려워서 같이 하는. 따라서 과제도 좀 단순하지만 복합이다. 복합이다. 자, 주의할 것은 성과 측정 가능 어려움인데 의미는 뭐냐면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개인의 성과임이 금방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했기 때문에 측정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돌아갈 성과가 얼마인지가 애매한 거지. 왜? 같이 했으니까. 뭐 그런 뜻이. 자, 관료제가 약간 고전적인 이론이잖아요. 고전적 조직 이론. 앞에 배운 동어들. 고전기 때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었거든. 따라서 금전적인 동기. 하지만 좀 복합적이고. 딱 봐도 계층제잖아요. 계급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약간 권위적인 게 느껴져. 하지만 그런 게 좀 없어. 이렇게. 자, 이 박스는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계적이라는 말과 유기적을 놓고 항상 비교할 때 꼭 쓰는 틀이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틀을 바탕으로 특히 데프트라는 사람이, 데프트가 구조를 설계할 때 썼던 틀인데요. 자, 볼 때는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끝에다가, 자, 기계적 구조를 놓고, 기계적 구조, 왼쪽 끝에다가. 그리고 우측 끝에다가 놓은 게 유기적 구조예요. 이거를 놓고, 그 중간에 이렇게 기능 구조, 그리고 사업 구조, 그리고 매트릭스, 그리고 수평,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말은, 자, 이리 갈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거고, 이리 갈수록 일적성이 높아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계적 구조하고 기능 구조까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쳐본다면, 요 기계적 구조하고 기능 구조가 내나 이런 구조예요. 이 다음부터가 이런 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유기적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능 구조. 일단 기능. 참고로 제가 이렇게 암기를 시킬 거예요. 일단은 앞에 따서 기사함의 순회, 기사함의 순회 암기놓자.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기사함의 순회, 기사함의 순회, 기사함의 순회 해놓고, 자,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어. 7급에서는. 다음 중 환경 적응력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을 한번 비교하시오. 높은 게 이쪽. 그러니까 네트워크 조직이 또는 구조가 수평보다 더 높은 거잖아. 보시면 돼. 환경 적응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기능 구조라는 것은 기능 구조가 뭐냐면 같은 기능을 한 부서에 묶어놓은 거예요. 기능으로 부서를 만든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동 기능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능 구조가 곧 기계적 구조예요. 같은 기능은 그 부서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지우고 머릿속에 일단 기삼의 순회를 안단 전자해 지울게요. 자, 기능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기능을, 즉, 자, A라는 이 부서는 기능으로 만든 거예요. 생산부야. 생산부. 자, 자동차에서 하면 아반떼 생산, 그랜저 생산, 소나타 생산처럼 기능은 다 이거예요. 기능만 전문이에요. 이게 기능 구조야. 그 기능만 전문이야. 기능 구조. 자, 판매만 해요. B부서는 판매. 아반떼 판매. 소나타도 판매. 그랜저도 판매해서 아무튼 판매는 다 얘가 해요. 생산만 하고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C는 회계만 봐요. 회계 보세요. 아반떼 회계, 소나타 회계, 그랜저 회계 같은 회계만 봐는 보세요. 회계 전문이에요. 자, 전체에 장이 있다면. 자, 이게 우리가 보는 뭐 같아요? 바로 관료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교육 기능을 누가 담당을 하죠? 교육부가 해요. 그렇죠? 보건 기능은 보건복지부, 환경은 환경부가, 회계는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능별로 만들어요. 기능별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림이 떠올라야 돼. 책에 따로 없으면 메모해놨다가 그러면 기능 구조는 전문성이 제고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전문이잖아. 규모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 그죠? 그러면 자, 기능 내 조정은 잘 될까? 안 될까? 기능 내 조정은 잘 돼요. 계층이잖아요. 여러분, 계층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 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 간 조정은 어려워요. 이게 할거주라고 불러요. 할거주의. 부처 이기주의. 우리 부서의 입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조정이 어려워지는 거지. 항상 그래요. 간은 어려워. 간은. 내는 쉬워. 기능 간은 어려운데 기능 내는 쉽다 보시면 돼요. 조정이. 이게 기능 구조예요. 자, 규모의 경제. 국방부, 국방 전문 부서예요. 규모가 커요. 그렇죠? 이게 기능 구조의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사업 구조인데 사업별 또는 사업 구조는 자, 산출물에 기반한 조직 구조 방식. 산출물. 자, 산출물 또는 생산물 1 이렇게 만들어요. 산출물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뭐냐면 자, 산출 아반떼 만들고 팔고 회계를 다 같이 보는 부서야. 소나타를 만들고 팔고 회계를 다 같이 봐요. 이게 사업 구조예요. 사업별 구조. 아반떼 사업 부서, 소나타 사업 부서처럼. 자, 왠지 느낌 보세요. 자, 필요한 기능적인 직위를 다 갖추고 있지요. 다 갖추고 있죠. 자기 완결 조직이다. 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자기 완결 조직이라고 불러요. 자기 완결 조직. 중요한 단어예요. 그 지금 보는 이 구조 설계 모형은 시험에서 조직론에서는 제일 순위 문제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거 잘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고 나중에 무조건 하나 보장됐다 보시면 돼요. 자, 사업을 하도록 다 갖춰야 돼. 자기 완결 조직이다. 이렇게 다 갖추고 있잖아. 모든 필요한 기능적 직위들을. 질문. 그러면 자, 사업 구조는 기능 구조보다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규모가 작죠.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만들었잖아요. 쪼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업 구조라면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손실이 와요.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능들이 중복이 돼 버렸어요. 여기는 국방 딱 하나, 복지 딱 하나 해놨는데 이건 다 갖추고잖아. 이렇게 중복이 발생했어요. 자, 규모도 작고 또 전문성 확보에 불리해지고 전문성이 다 쪼개졌잖아요. 이런 식이죠. 이게 만약에 대가족 체제라면 자, 우리 할아버지 밑에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가 다 같이 살아. 대가족 체제예요. 그래서 밥을 지어도 100인분을 지어야 돼. 우리 엄마는 밥만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큰엄마는 김치를 전문으로 해요. 작은엄마는 뭐 국을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쳐볼게요. 고모는 무슨 다른 반찬을 만든다 쳐볼게요. 이게 규모가 큰 거거든.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가 유리한 거죠. 엄마는 밥 전문 이런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냐? 분간교육이에요. 그래서 다 따로 갖춰야 돼. 집도 사야 되고 다 집 사야 돼. 그리고 엄마가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김치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왜? 여러 개니까. 규모는 작아요. 그러면 자, 규모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뭐가 더 동작이 빠를까요? 동작이 빨라요. 자, 신속성이 장점이야. 빠르다는 거지. 빠르다. 그러면 전문성이라면 이게 사업구조예요. 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개념을 파악하는 중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개념을 그림을 보고 있다. 자, 기사매. 매트리스는 뭐냐면 기능구조하고 사업구조를 더한 거, 결합한 거예요. 자,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결합했다. 매트릭스예요. 자, 기능구조 플러스 사업구조예요. 그래서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신속성을 결합했다. 그 뜻이. 기사매.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안에 어떤 사업 구조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한 명일까 두 명일까? 두 명이지. 여기에 장과 여기에 장 같이 모셔야 돼. 즉 이걸 이원적 권한체계라고 불러요. 이원적 권한체계야. 복합이니까. 매트리스는 다른 말로 행렬 조직이야. 행렬 조직 또는 복합 조직이에요. 두 개가 짬뽕됐다. 이렇게 매트릭스. 그러니까 양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죠? 기능구조의 권한은 수직으로 흐른다, 수평으로 흐른다. 기능구조는 수직으로 흐른다. 자, 기능구조 이퀄 기계적 구조예요. 이퀄 관료제거든. 얘는 수평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기능구조의 기본 뜻은 특징인 직분이라면 여러분 분권이거든.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매트릭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평구조. 자, 수평구조는 팀제랑 같은 말이야. 팀제. 수평구조, 팀제. 핵심 업무 과정으로 만들어. 핵심 업무 과정으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업무상, 진행상 핵심적인 업무 과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자, 상품 개발팀이 있고 수평구조는 팀제니까 상품 개발팀이 있어요. 마케팅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AS팀이 있다면
여기 팀장, 개발팀장 밑에는 다 팀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케팅 팀장 밑에도 팀원이 있어요. 팀원, 이렇게 팀원. 자, S팀에도 팀장 밑에 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팀장, 팀제 형태, 수평구조. 핵심 업무 과정이거든, 이게. 조직이 돌아가려면 개발해야 되고, 뭐 마케팅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 이게 핵심 과정인데, 이렇게 과정별로 만든 거예요. 이게 수평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수평선이에요, 수평구조 이렇게. 그러니까 팀장, 팀원이에요. 팀장, 팀원. 아까 우리 이게 기계적이었고, 이게 유기적이었잖아요. 요의 연체표가 팀제예요. 팀장 밑에 팀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팀원들은 하는 일이 다 같아 달라요. 다 같죠. 개발팀이거든.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한다 보시면 돼. 마찬가지 마케팅. 그러면 기본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예요? 팀장이 지야지. 자, 팀장이 업무를 분장을 할 때, 또 나눠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계층적인 지위를 보고 줘요? 아니면 능력 보고 줄까? 능력이지, 왜? 계층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얘가 좀 아이디어를 잘 냈어요. 네가 주도해봐. 다음에는 네가 해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능력이 좀 중시되는 그런 시대. 구조. 이게 수평구조예요. 수평구조.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는 팀제에서는 꼭 무임청사자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게 단점으로 나와요. 이게 수평구조고 팀제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업무 과정으로 만들었다. 수평. 핵심 업무 과정. 수평. 팀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자세히 심화 수업하게 되면요, 각 구조마다 장점,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 그렇게. 자, 마지막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연계를 하는 건데, 연계, 협치한다는 개념이잖아, 네트워크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핵심 기능은 본래 조직이 해요. 나머지 여타 기능을 주는 거예요. 자, 핵심 기능은 하되 여타의 기능은 계약으로 맡겨요. 바깥에 계약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으로 그리고 계약으로 이렇게. 여타 기능은. 자, 우리 자동차에서의 핵심은 뭐죠? 엔진하고 디자인이에요. 자, 엔진과 디자인은 현대가 해. 나머지 타이어 맡겨요. 외주, 그죠? 뭐 오디오 맡겨요. 페달 맡겨요. 오디오 맡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본 조직이 하고 여타를 맡겨. 이게 계약이야, 계약. 그러면 자, 현대차가 사업을 할 때 국내 기업만 찾아요? 아니야, 독일에 있는 유명한 기업 찾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최고의 품질과 어떤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필요해? 안 필요하죠. 필요하지. 계약하면 되거든. 당연히. 근데 이 관계는 좀 안정, 불안정. 좀 불안정해요. 우리 기삼의 순에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로 갈수록 안정감이 높아진다 보시면 돼. 계약이니까 이 상대의 기업이 얼마든지 계약 끝나고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정한 거지.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의 단점이에요. 자, 핵심은 자체가 하고 여타는 계약이다. 영어로 아웃소싱한다. 바깥에 자원을 쓴다. 아웃소싱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네트워크.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만큼만 하려고 해요. 왜?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 수업에 맞지 않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런 거구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계적, 유기적 해놓고 기사함의 순회만 알고 가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 유기적 이것만 비교가 돼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했잖아요. 다 하고 특히나 우리가 각각의 구조를 정확히 그림으로 이해해봤어요. 그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다 풀 수 있거든. 됐지? 이게 구조의 설계에 필요한 모형적인 내용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할 때 필요한 기술인데, 자, 봤더니 뭐 계층제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분업의 원리, 원리네, 원리. 자, 이게 넓게 본다면 관리상 필요한 원리인데, 자, 조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보통 책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조직의 원리. 자, 좀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 법칙, 원리인데, 자, 크게 나눈다면 원리가 이렇게
분화에 관한 원리와 분화에 관한 원리, 분화의 원리하고 자, 통합의 원리로 구분이 돼. 통합의 원리. 자, 분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 분화는 말 그대로 나누는 거고 통합은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이 나온다면 우리가 시험과 연결시킨다면 다음 조직 원리 중 분화의 원리와 관계없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분화의 원리가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통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계층제 원리는 분화와 통합 어디에 어울릴 것 같아? 계층제는. 계층제는 요 통합의 원리예요.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통설 범위 또 여기에요. 분업은 분화 같네. 분화의 원리. 부처 편성 또 분화. 자, 부처 편성이 무슨 말이지? 분화 처 만드는 원리. 여러분 국방부, 교육부 만드는 원리예요. 그게 뭐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정 원리도 통합의 원리. 통합 이렇게. 명령 통일도 통합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분업 같은 나눈다는 거 부처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대표적인 분화 원리, 분화. 또는 그냥 이걸 전문화의 원리라고 불러. 전문화. 업무를 나눠서 전문화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출발점은 조직의 원리인데 머릿속에 쭉 잡아둘 개념은 분화라는 말과 통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통합의 원리를 그냥 이거를 조정의 원리라고도 불러요. 조정의 원리. 이렇게. 자, 조정, 통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개념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개념 봐볼게요. 자, 이건 이거 지워볼게요. 원리에 대해서. 자, 계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계층. 계층. 통설 범위는 통설 범위. 한 사람의 상관이 몇 사람의 부하를 통솔할까?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통솔 가능한 적절한 범위. 이 통솔 범위. 여러분 상관 한 명이 몇 사람의 부하를 통솔해야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때 다르죠. 자, 한 장소라면 여러 명 통솔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넓어지게 통솔 범위가. 그죠? 부하가 유능한 부하면 상관 입장에서는 통솔이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 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가 단순 반복 업무면 통솔이 어려워 쉬워요. 쉽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통솔 범위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뜻만 하면 돼. 분업.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능별로 나누는 거예요. 분업. 아까 우리 기능 구조처럼 국방부 이게 다 부처 편성이라. 부처 편성.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 편성과도. 자, 부처별로 만든다. 자, 뒤에 하겠지만 정부의 조직은 이게 부처청의 명칭이 나와요. 부, 기획조정부, 청, 법제처, 청, 뭐 조달청 같은 게 정부 부처 명칭이거든요. 그 부처청을 만드는 이유가 만드는 기준이 업무야, 업무. 기능별로 나누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해요. 다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통일. 자꾸 분리가 될수록 싸움이 생기거든.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통일이 되지, 통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명령 통일. 자, 한 사람한테만 명령을 받아야 돼. 명령은 통일돼야 돼. 명령이 통일. 이런 식의 원리예요. 자, 요즘의 시험은 개념은 뭐 기본으로 뭐 나온다 쳐도 사실은 관계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층이 많을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지거든. 이거 계층이 많아야 적어요. 많은 거죠. 이건 계층이 적은 거죠. 계층이 많을수록 좁아져요. 반대로 계층이 낮을수록 넓어지는 거고. 자, 한 사람의 상관이 밑에 부하를 통솔할 때 만약에 둘씩을 하고 있다. 통솔을 이렇게 두 명씩을 이렇게. 점점 넓어질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사라지면 어떻게 돼? 사라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해야 되거든. 더 넓어지는. 즉 계층제하고 통솔 범위는 반비례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식의 개념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구조라든지 관리 같은 거 나올 때면 이 그림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말은 자,
통솔 범위가 좁은 거하고 넓은 거하고 뭐가 더 부하들의 사기가 높을까요? 높아요. 자, 가장 기본 이거는 계층제인데 기본 특징이 집권이에요. 이놈은 반계층제인데 분권이에요. 분권. 그러니까 부하들은 어떤 결정할 때 참여하는 게 더 사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사기가 높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식의 개념이 나오더라도 이거 알면 다 풀리니까 그림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가면 요 조정 원리에 대해서는 그 데프트라는 사람이 뭐 수직적 조정 장치라든지 수평적 장치로 막 지정한 게 나와요. 그것들은 그 다음 단계야. 그게 요즘 문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음 공부할 때 그때 쌤이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지. 크게는 뭐 분화와 통합이 있었고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까지 돼 있다면 그 다음은 쉽게 살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분류를 해놓자는 거죠. 분류만. 이게 조직관리 기술에서 나오는 원리의 내용이다. 원리. 자, 행정조직 구조인데 행정조직. 자, 이거는 정부의 조직과도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행정조직. 우리가 말하는 정부란 행정부니까요. 행정부. 자, 일단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뭐 계층조직, 참모조직, 위원회 조직도 있죠. 가장 흔히 쓰는 말이고 지금 완전히 정말 그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행정조직은 자 구조가 우리 행정부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자, 그 밑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총리 밑에는 이제 보시면 처음에 처가 있다. 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무슨 국가보훈처 같은 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각 부가 있어요. 부. 뭐 기획재정부 이렇게. 뭐 교육부 이런 식으로. 교육부. 뭐 과학기술, 과기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행안부, 뭐 국토부도 있고, 중소벤처 기업부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지. 이게 다 정부 부고. 부 밑에는 청이 있다. 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나와요. 이게 정부의 구조거든. 자, 청들이 쭉 있는 거죠. 청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부의 조직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정부 부처 할 때 부처청 이게 부고요. 부고 이게 처고 청인데 이게 이게 청인데 우리가 보통 부처청 많이 들어봤죠. 부처청 이 청 순서대로 지위가 높은 거예요. 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조직이 보여야 돼요. 일단 이런 거구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부의 맨 윗사람은 기본이 장관급이고 자 우리는 현재 부의 장 중에도 부총리가 있어. 두 사람이. 여기 기재부하고 요 교육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들어봤죠?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지위가 부총리급 있어요. 부의 장들은. 부총리 또는 장관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부는. 근데 처는 장관급 아니면 차관급이에요. 장관 또는 차관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장차관 할 때. 그리고 이 청의 장은 차관급 아니면 1급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점점 높고 낮은 거지. 부처청이라 불러요. 부처청. 이렇게. 자,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부처청도 나름은 계층이지만 부 자체가 이게 계층 구조예요. 그렇죠? 장관 이렇게 나오잖아. 차관목 나오잖아.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부서가 맨 위에는 장관이에요. 장관. 자, 부의 맨 윗사람이 장관이고 아랫사람은 차관이에요. 차관. 밑에는 실장, 국장, 실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과장이 있고 자, 과장 밑에는 무슨 계장 같은 게 있고 계장. 요즘에는 명칭이 잘 그렇게 안 쓰지만 보통 계장인 5급은 사무관이고 과장은 서기관만 그래 명칭이.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이렇게 있다면 자, 약간 쓴 이유는 뭐냐면 과장, 실국장, 차관, 장관처럼 다 계층 관계잖아요. 중앙부처에 자 명칭 중앙부처 그러면 부처청이 준말이야.
중앙부처의 과장부터가 개선이야. 개선. 라인. 개선. 자, 앞에 보죠. 우리 계층할 때, 계층 조직할 때. 이게 계층 조직이고 개선은 결재권자라고 보시면 돼. 결재, 명령, 집행권자예요. 이게 개선이고 중앙부처에는 4급인 과장부터 가능해요. 직급이 4급인 과장부터가 결재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개선과 대비되는 단어가 이제 참모인데 참모나 막료라고 불러요. 스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개선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장차관을 보호자는 사람을 차관보라고 불러. 차관보. 명칭 차관보. 실장, 국장 등을 좀 돕는 사람을 뭐 담당관 또는 심의관이라고 불러요. 담당관, 심의관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이 다 막료고 참모 명칭. 용어 스텝이다. 스텝. 그러면 자, 개선을 돕는다는 개념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따라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 지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문 지식으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은 일반가라고 보시면 돼요. 결제하지만 일반가고 돈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넓게는 비서도 참모야. 비서. 운전기사 참모예요. 수행 비서거든. 참모할 때 참모. 자, 일을 보통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한테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 개선이고요. 결제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참모라는 게 간접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국민이면 늘 국민에 대해서는 간접 접촉, 간접 책임이 좋은 자이기 때문에. 되죠? 그러면 명칭상 잘 봐요. 이 장관을 부르는 말이 최고층이야. 최고 관리층이라고 불러요. 최고 관리층은 부처청의 장들이. 부처청의 장이 보통 최고층이고 그 아래 사람들이 하부 조직인데 하부 조직 밑에 아래에 있다. 하부 조직인데 이 속에는 다시 나누면 보조기관하고요. 보조기관 플러스 보좌기관. 자, 보통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 들어봤지? 보좌관. 자, 이 보좌기관과 참모와 막료는 그냥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 그냥 보좌하는 사람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보조기관은 요 최고층의 밑에 있는 개선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관은 누구를 보조한다라고 해? 장관 보조예요. 그러면 헬국장은 장차관 보조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개념을 같이 쓰거든. 자, 우리 여기에 계층조직은 개선이유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참모가 있는데 참모는 원래는 보호자야. 근데 이 보조는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사실은. 그러니까 넓게는 포함이 돼요. 넓게는 보조하는 사람도 보호자로 보게 돼.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참모가 보자고 참모가 보자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 정도의 문턱은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자, 위에는 합의제. 여기 볼게요. 이제 여러분 합의제 뜻이 뭐예요? 합의제 의견을 모으는 제도예요. 이놈은 위원들의 모임이잖아요. 정부의 부처 명칭에는 보통은 부처청이잖아. 이 부처청은 이거는 합의제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요 부처청의 명칭은 독임제 또는 단독제라고 불러. 단독제. 이렇게. 단독형, 독임형 다 같은 말이야. 혼자 하는 결정 방식이야. 그런데 보세요. 자, 대통령 밑에는 여러 소속 기구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요. 국가안보실 간무사원도 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같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자, 국무총리 밑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무슨 뭐 금융위원회, 무슨 원자력 발전위원회 같은 명칭이 위원회야. 위원회. 이렇게. 이런 위원회의 명칭은 뭐라고? 합의제예요. 그러니까 요 독임제랑 대비되는 단어가 합의제인 거지. 이렇게 합의제 또는 합의제, 위원회 형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결정 방식이고 이놈은 거기에는 장이 혼자 하는 거예요. 장관이 혼자 하는 거야. 부회장이 결재하는 거야. 이러면 합의를 봐야 돼. 모여봐. 합의제란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위에서. 그럼 시험은 요 합의제, 즉 위원회의 장점, 단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개념하면 쉽잖아요. 자, 합의제 또는 위원회하고 독임제랑 뭐가 더 결정이 신속할까요? 신속하지. 뭐가 더 신중할까요? 신중하겠죠. 어디가 더 책임이 명확할까요? 혼자 했으니까. 책임 관계가 애매하죠. 같이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뜻 알면 틀려요. 여기 이제 위원회라는 명칭이다. 우리는 지금 위원회 이퀄 합의제임을 아시면 되고 부처청이란 단독제 또는 독임제라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이 위원회가 붙으면 이게 합의제예요. 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우리가 정보 조직을 이해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주로 정부 조직법 바뀌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부 부처의 개편도 지금 예고 중이고 우리 공수처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뭐 고위공무원들 그 비리 수사하는 처를 만들자 말자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게 법 바뀌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바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장 가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명심하고 있다가 여러분 시험 가기 전에 제가 주요 법령 특강 찍을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다음 주 시험 본다. 그러면 한 2, 3주 전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개정된 내용 또는 최신 법령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면 아마 미처 못 보고 간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법은 지금은 괜찮아요.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전에 보시면 충분하니까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거. 지금 봤던 이런 내용들은 법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런 명칭은 안 바뀌는 거니까. 단지 부처 개편 일부러 안 썼잖아요. 원래 현재 현황이 18부, 5처, 17층이거든.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해요. 일부러 안 썼어요. 헷갈릴까봐. 자, 부처청은 알아야지. 이게 정부 부처의 독임제 방식이기 때문에. 되죠? 그리고 잘 보면 또 원래 처가 총리 아래에 있는데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이 경호처가 새로 생겼거든요. 경호처. 총 5처, 5처. 근데 하나는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경호처가 됐거든요.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명칭. 단독시험은 뭐 개선과 막료 간의 장단점 묻기도 해요. 그래서 개선이 라인. 그래서 명령 보종 같은 계층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참모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게 조직의 기본 구조였고.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관료제인데요. 여러분, 관료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게 행정부잖아. 그러면 정부라는 것이 관료제 구조거든. 자, 이거는 저희가 아마 거의 앞쪽에서 배운 개념 중에서 행정하고 경영을 비교할 때 둘의 공통된 속성이 있던 것이 관료제적 속성이었어요. 자, 계속 언급해왔지만 관료제란 무엇인가? 뭐죠? 한마디로 대규모 계층 조직이에요. 자, 대규모 계층 조직이기 때문에 그림이 딱 그려지네. 그렇죠? 관료제. 자, 대규모 계층 조직이에요, 이게. 계층을 써봐야지. 계층을 만들어야지. 계층이 많고 또 어떻게 그려져야지 밑에? 분업이죠, 분업. 이게 분업이거든. 자,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이게 수평적 분화예요. 그렇죠? 이게 수직적 분화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관료제야. 대규모 계층 조직. 다른 말로 기계적인 구조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이론을 거의 선구처럼 제시한 사람이 베버 또는 웨버야, 웨버. 막스 베버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대규모 계층 조직은 대규모 조직, 규모가 크다면 왠지 법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규모가 크다면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때그때 기본으로 못하거든. 그러니까 법규 제발하는 게 기본 특징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의 특징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법규가 필요했구나 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과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돼, 법에.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 법으로 정해져요. 명확하게. 느낌이 관료제, 법대로, 업무도 좁고 모든 게 다 명확하다 보시면 돼요. 명확하다. 당연히 계층제.
대규모 계층 조직이니까 계층제. 그리고 여러분 규모가 클수록 공과 사가 구분되는 곳이에요. 규모가 작다면 좀 인간미가 들어있지만 커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5명쯤 되는 조직은 10명쯤 되는 조직은 그냥 좀 봐주기도 하고 사람의 좀 감정이 좀 적용하게 돼. 근데 규모가 커져버리면 누구는 좀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사가 구분돼야 돼. 다른 말로 비정의성이야. 비정의성 또는 뭐 비개인성 또는 비사인성이라고 돼. 절대 거기에 개인적인 게 안 들어가요. 철저하게 정은 배제야. 정. 철저하게 합리적이에요. 공사가 구분되는 거 아니야. 자, 회사가 커. 아버지야, 집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회장님이. 보통 우리가 그 TV나 보게 되면 그러지. 보통 아들이 좀 일반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해. 근데 회장은 싫어하지. 왜? 뭐 사업할 때 도움될 만한 좀 어느 회사, 뭐 회장급의 뭐 자녀랑 이렇게 서점 맺고 싶거든. 그러면 항상 싸워. 맨날 TV에 나오는 본부장은 뭐 자기 아들인데 꼭 그 밑에 직원하고 사귀려고 해. 반대. 그러면 아들이 막 화나서 막 따져.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회사다. 집에 가서 말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공사는 구분하자. 차는 집에 가서 사자. 개인은 없어. 개인. 철저하게 공사가 구분되는 곳이 회사거든. 이런 느낌. 전문화돼 전문화. 전문화는 분업이야 분업. 분업 이퀄 전문화. 그 다음에 문서가 필요해. 여러분 구두로 하면 안 돼요. 큰 조직은 문서로 해야 돼. 큰 조직은 문서주의야 문서주의. 그리고 그 정도는 전임직이야.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에요. 파타이머가 아니야. 이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생토록 그 일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전문화된. 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 관료제의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관료제가 그동안 기한 것도 많지만 역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역기능이. 그래서 주로 시험 포인트는 역기능이거든. 근데 이제 특징을 알아야 역기능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에서 또는 저런 개념상에서 특징을 한번 쭉 뽑아본 거지.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이론을 제시한 대표 인물이 막스 베버인데 또는 막스 웨버인데 막스 베버의 특징을 쭉 봤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뭐냐면 자, 그 관료제를 지배하는 방식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전통적 지배, 뭐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라고 해요.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식 관료제에서 지배했던 방식이야. 전통적 권위로 지배했던 거. 전통적인 권위 가지고. 자, 그는 카리스마로 지배했던 시대.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해요. 카리스마. 그다음에 이놈은 합법적 지배인데 합법적. 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이게 일종의 근대 관료제야. 근대 관료제는 주로 이 세 개의 지배 형태 중에서 뭘로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합법적 지배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위 가지고 지배하는 게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관료제의 기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뭐 가부장처럼 아버지니까 무조건 이게 약간 전통적인 권위예요. 자, 카리스마로 지배했고 남한테 없는 카리스마로. 이건 약간 옛날, 다 느낌이야, 느낌. 이거 봐도 좀 비합리적인 거고. 자, 합법적 또는 합리적이다. 불러요. 합리적, 합법적인 지배예요. 그럼 합리적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이성적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인간미가 없는 거지. 자, 대규모 계층 조직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사정 같은 걸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안 봐주기 때문에 좀 인간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개념, 대규모 계층 조직이다 해놓고 대표적인 인물이 베버인데 베버가 제시한 특징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관료제 지배 방식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공부하는 관료제라는 것은 합법적인 지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과 연관된 순기능과 역기능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